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인사이트 시간에는 경제 작동 원리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Principles by Ray Dalio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단어 경제, 신문에서 자주 접하잖아요. 매우 거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핵심은 무수히 많은 작은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거래들이 더해져서 경제를 주도하는 세 가지 주요 동력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주요 동력은 바로 생산성의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부채 사이클, 세 번째는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트랜잭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는 물건을 사고 그리고 팔 때 발생을 하는데요. 구매자는 현금 혹은 신용으로 물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판매자는 그에 합당한 제품, 서비스, 금융 자산을 구매자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매수자가 지불을 한 현금 그리고 신용이 더해지면 총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총 지출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총 지출에다가 총 판매량을 나누는 이 두 가지만 알게 되면 우리가 경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거래들이 모여서 시장, 마켓을 형성을 하는데 음식, 옷, 자동차, 전자제품 그 외에도 수십, 수천 개의 시장이 존재하는데요. 거래는 개인, 회사,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거래가 가장 큰데요. 정부는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세금을 징수를 하고 그 돈을 사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국가의 돈 그리고 신용의 양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금리를 변동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돈을 인쇄를 함으로써 바로 그 돈의 양을 통제를 하는데요. 특히 중앙은행은 신용의 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용거래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동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저평가된 게 바로 신용입니다. 대출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차용자, 돈을 빌리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바로 신용거래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줍니다. 차용자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을 갚는 동시에 돈을 빌리는 비용인 이자를 지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이자가 높으면 돈을 덜 빌리고 반대로 이자가 낮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간의 약속 하에 바로 신용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요. 신용,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빚입니다. 신용거래가 도대체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신용거래가 소비와 직접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지출, 바로 이 두 가지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누군가의 지출은 또 다른 누군가의 수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요. 더 많은 수익을 가진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는 다른 누군가의 더 많은 수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지출과 그리고 수익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경제의 성장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성 증가로 따라서 수익 역시 증가를 하게 되고 수익이 증가를 하면 우리가 지출을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출이 증가했을 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생산성의 증가가 productivity growth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 크레딧이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데요. 신용 혹은 부채의 사이클은 바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기로는 5년에서 8년으로 신용 사이클은 이루어져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5년에서 100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거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미리 사용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즉, 미래에 내가 생산성을 증가할 것을 기대를 하고는 그 돈을 지금 신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신용거래는 바로 사이클을 형성을 합니다. 사이클은 신용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요. 신용거래를 이해를 하면 우리는 사이클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과 현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에서 맥주를 살 때 현금을 사용을 하면은 그 거래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우리가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는 미루어지고 우리에게는 부채가, 그리고 맥주를 판매한 바텐더에게는 자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거래는 신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2013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의 거래 중에 현금은 고작 50분의 3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신용거래가 50이라고 하면 현금 거래는 3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신용이 없는 세상에서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생산성을 증가를 해야 되지만, 신용거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되면 소비의 증가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더 빨리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용거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용을 소비에 과하게 사용을 하면 부정적일 수 있고요. 수익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이해를 하면 어떻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대출은 사이클을 만들고 사이클이 상승을 하면 결국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 초기에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팽창, 익스펜션을 하는 건데요. 경기 팽창은 신용 거래로 인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소비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되면 상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상승을 시킵니다. 빌리는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돈을 빌리는 수요 역시 하락을 하게 되고 보유하던 빚의 비용 역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의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의 저하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빚을 갚는 만큼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비의 하락은 다른 사람의 수익의 하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상품의 가격까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을 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결국 경제에 공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경우는 금리를 다시 하락을 시킵니다. 빌리는 비용이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한 수요가 상승을 하게 되고 경제는 다시 팽창, 익스펜션 하기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신용거래가 쉬우면 경기의 팽창이 이루어지고요. 반대로 신용의 거래가 어려워지면 경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경기의 수축과 팽창은 중앙은행의 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단기 사이클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복이 되면 될수록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더 많이 쓰고 가진 것에 비해서 더 많이 빌리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 부채가 수익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장기 부채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long-term debt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이 장기 부채가 생겼을 때 이 돈을 빌리는 차용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제가 거품처럼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형상을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에 버블이 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부담, debt burde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도 상승을 하고 자산 가치도 상승을 하면은 신용성이 있는 차용자가 되겠지만 만약에 수익이 하락을 하고 자산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차용자는 신용을 잃게 되는 겁니다. 2008년 당시에 미국의 부채 부담, debt burden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2008년에 이렇게 부채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던 겁니다.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수익 역시 줄어들게 되고 신용 거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자면 신용의 거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경제에 거품이 끼게 되고 경제에 거품이 끼게 되면 부채의 부담감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이 가치의 하락이 개인 신용의 퍼스널 크레딧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신용을 잃게 되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지불을 하는데 이자를 지불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돈들이 지불이 멈추게 되었을 때는 결국 은행의 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은행의 파산은 또 다른 대형 회사의 파산으로 연결이 되어서 경제의 공황이 오게 되는 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하락을 시킬 수 있지만 경제 위기가 너무 심하게 되면 금리를 내려도 회복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경제 위기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출을 삭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의 재분배를 이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돈을 더 많이 인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 그리고 회사, 정부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지출의 하락은 또 다른 곳에 수익이 하락을 시킨다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부채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의 불이행입니다. 정부가 디폴트를 하게 되면 경제 공황이 오게 되는데요. 정부가 디폴트를 한다는 말은 정부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이나 개인, 회사들의 돈을 못 갚는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결국에는 부채가 사라지게 되지만 정부가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산의 가치,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 역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개인의 수익의 하락을 시키게 되고 개인의 수익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정부의 세금 납입 역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결국 상승하게 되는데요.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빌려야 되지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돈을 빌리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부자들의 자본을 재분배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필요한 것에 분배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황이 지속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국가 간의 전쟁까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돈을 더 많이 인쇄를 하는 겁니다. 2008년 경제위기도 그렇고 1929년 대공황 때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돈의 인쇄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인쇄한 돈으로 중앙은행은 국채, 주식, 자산을 매수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용을 상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금융 자산에만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를 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는 돈을 인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와 은행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은행이 돈을 더 많이 인쇄를 해서 정부의 국채를 사게 되면은 정부는 이 국채를 파는 돈으로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요. 정책 이반자의 경우에는 이 4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부채 부담을, debt burden을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밸런스가 오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은 부채는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사람들은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신용의 하락을 상쇄를 시키면은 돈을 인쇄를 한 거를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신용으로 인한 과소비를 할 때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거는 부채보다 수익을 더 많이 상승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인쇄를 해서 부채보다 수익을 더 많이 상승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수익을 상승시키지 않고 단순히 돈만 인쇄를 했을 경우에만 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인쇄한 돈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경제가 작동을 하는지, 신용이 어떻게 경제를 팽창시킬 수 있고 지나친 신용 거래는 왜 경기를 수축을 시킬 수 있는지, 중앙은행과 중앙정부는 어떻게 다시 죽은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경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경제는 생산성의 증가와 그리고 단기 부채, 그리고 장기 부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교훈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전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된다 하면은 바로 부채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질 때 과연 이 부채가 우리의 개인적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사용을 되는 건지 우리가 부채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수익을 늘리는데 사용을 하는지 좀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 개족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